습니다. 고장난 물건도 구입을 해서 고쳤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레코드 회사를 차렸는데 그 레코드 회사 이름이 도미노 레코드였습니다. 도미노 레코드. 거기에서 참 좋은 노래 많이 나왔습니다. 황정자의 오동동 타령을 비롯해서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금사향의 홍콩 아가씨 이런 노래를 비롯해서 참으로 좋은 노래를 이분이 만들었는데요. 그 레코드 말이 레코드 회사이지 가만히 뚜기를 둘러쳐가지고 안에서 미국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녹음기를 틀어서 레코드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재료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음반을 이렇게 프레스로 찍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프레스 기계가 없어서 무엇을 대용품으로 쓰는고 하니까 시장에 가서 참기름 짜는 틀을 가지고 와서 음반을 눌러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공정이 까다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음반을 만들면은 10장 내지 30장씩 옛날 짐자전거라고 있었죠. 뒤에 짐수레가 그렇게 달린 거기에다가 음반을 싣고 국제시장에 나가서 직접 음반을 팔았답니다. 레코드 바늘도 팔고 음반도 팔고 이런 수제작을 했던 한복남 선생의 이분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요. 저문은 충무로를 들었습니다. 충무로의 옛날 모습들을 보시네요. 이건 요즘입니다. 충무로 지하철역이네요. 스카라 극장이 있던 그런 곳이고요. 이 충무로에 관한 이야기들은 정말 재미난 게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옛날식 극장들은 전부 이제 몰락했죠. 지금 극장은 충무로의 옛날식 극장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지금은 전부 무슨 메가박스를 비롯해서 멀티플렉스 이렇게 스크린 자체가 한 보통 대여섯 개 이상씩 심지어는 한 12개, 16개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대형 극장이 개설이 되니까 강남권으로 영화 거리는 옮겨가고 충무로는 이제 옛날 추억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1953년입니다. 6.25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갔네요.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바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참 판문점 선언을 했던 그곳에서 이제 휴전협정 조인을 했었죠. 말이 평화지 전쟁을 그냥 쉬는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 그대로죠.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죠. 그런데 그러한 격동의 서울, 파괴된 서울, 그 서울을 더 힘든 농촌에서 서울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있을까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인파들이 많았습니다. 대책 없이 무작정 상경하고 손덕원 작사 이봉용 작곡으로 신선남이 부르는 서울 찾아왔노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내가 살던 서울만은 한사코 그리워
작곡가 이봉용은 가수 이난영의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의 친오빠 되는 사람이죠. 이 목포에서 누이 동생 이난영이 서울에서 보내오는 돈을 받아가지고 목포에서 악기점을 열었습니다. 그 악기점 이름이 난영 악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였던 이난영의 남편 김혜송, 재즈와 블루스의 최고의 달인이었다고 했죠. 그 내부한테서 작곡법이나 대비법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작곡가로, 음악적 재질도 있었겠죠. 아주 훌륭한 작곡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분입니다. 손동원 선생은 너무나 유명한 봄날은 간다의 작사자이고 연희전문을 중퇴를 했고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데요. 이분은 시도 잘 쓰고 음악적 재질도 뛰어났고 그림을 잘 그려서 극장 무대 기획이라든지 심지어 극장 간판까지도 그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이 신설남 선생이고요. 서울의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들을 비교해 보십니다. 같은 남산인데도요. 이것은 식민지 시대 때 바로 여기 뭐냐면 남산에 일본인 신사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던 돌계단이었습니다. 해방되고 이 일본인 신사는 파괴되었죠. 나중에 그것도 사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참 어디 선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4대 문 중에 한 분인데 참 지금도 기억하기도 싫은 숭례문에 불탄 그러한 장해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복구되고 난 뒤에는 너무 깨끗하고 산뜻한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좀 정겨움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국보 제1호라고 하는 남대문이 이렇게 불이 타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동 성당의 모습을 두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무작정 상경과 관련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충남 장항이 고향인 18세 A 소녀는 친구가 서울에 가면은 방직 공장에 취직도 할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다고 한 말에 유혹되어 다른 두 소녀와 함께 상경했다. 친척집도 없어 서울역 앞에서 서성대는데 40여 세 된 중년 부인이 이런 곳에 있으면 누가 와서 팔아먹는다 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결국은 그 40세 된 중년 부인이 바로 창녀촌에 아이들을 팔았던 인신매매 범죄인이죠. 기가 막히죠. 전쟁이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촌 사람들에게 서울은 돈을 벌 수 있는 샹그릴라였다. 일단 가고 보자. 기차 요금이 없으면 무임승차를 해서라도 가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고 해요. 미성년 소녀들. 서울역에 딱 내리면은 그들을 기다리는 깍쟁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신매매관들이 있었고요. 소녀들이 주로 원하는 자리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잣집의 식모, 그다음에 버스 차장, 이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워낙 값싸서 서울의 중산층 가정집 10곳 중에 서너 곳은 식모를 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업소나 껌파리 행상일에 이용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서울역에서 여자 경찰이 상주하면서 여기 막 방금 호남선이나 경부선을 타고 내린 외모로 이렇게 등장 금방 알 수 있죠. 그 줄거리하게 보이는 가출 소녀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서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방법. 무작정 상경하는 모습입니다.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재개봉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작정 상경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나오더라고요. 무작정 상경 슬픈 종말 자리투 만나자 헤어진 오누이 2년 만에 해후 시르의 자살 기록 헤어졌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두 어머니가 이렇게 만난 것이 신문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소공동 골목이 인신매매 수법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이런 때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무작정 상경해서 고학으로 학교 다니면서 우등으로 졸업한 이런 사례가 아주 드문 사례가 한 번씩 신문의 미담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구청장도 이런 과정으로 올라왔던 사람이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955년도 노래입니다. 같은 손로원 선생이죠. 봄날은 간다의 작사자 최병호, 이분이 최병호 선생입니다. 심연옥이 불렀던 노래. 심연옥 선생은 가수 백년설 선생의 부인으로, 제취 부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백년설 선생은 돌아가시고요. 이 심연옥 선생은 아직 살아계신데 그는 한 80대 후반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노래. 한마른 강가에 늘어진 그들가지는 어젯밤 이슬비에 목매우는구나. 떠나간 그 옛일은 언제나 오나. 기나긴 한강 줄기 끊임없이 흐른다. 자, 한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래간만에 심연옥 씨가 나왔습니다. 부를 곡목은 한강.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의 물줄기 같은 그런 창법으로 심연옥 여사가 이 한강을 불러주었습니다. 가수 심연옥은 원래 그때는 무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수 백년설, 성주 출신의 백년설 선생이 6.25가 나고 대구로 피난을 가서 목재소도 운영하고 또 고아원도 운영했는데, 이때 그 경북여고를 졸업한 이한옥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는데, 이한옥 여성은 몸이 너무 약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의 친구였던 작곡가 이재호 혹은 또 작사가 반야월 이런 분들이 좀 장가들지 않겠나, 좋은 혼처를 내가 소개할게, 이래가지고 심연옥 여사를 소개를 해서 두 사람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심연옥 여사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960년대 후반에 백년설 선생은 은퇴 기념 공연을 마치고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대중문화의 자료들, 음반과 포스터와 사진과 정말 좋은 귀한 자료들을 모두 아궁이 속에 넣어서 불태워버리고 악마의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더듬는 쓰레기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불태워버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다가 이민 간 지 2년 만에 백년설 선생이 중병이 들었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지키느라고
수혈거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백년섭 선생은 미국의 무덤이 있죠. 한강의 여러 모습들을 보십니다. 식민지 시대 한강도 있고요. 그리고 해방 후의 한강들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주 특이하게도 일제 때 한강에 나가서 한겨울에 그때는 반드시 한강이 결빙했거든요. 톱으로 얼음을 썰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얼음을 썰어가지고 소나무지에 실어서 어디에 보관을 하죠? 맞습니다. 동빙고, 서빙고 하는 여기에 석빙고에다가 보존을 해서 고관 대작들이 오는 왕실에서 한여름에 사용할 얼음으로 그렇게 대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한강이 아주 깨끗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강 사진이 한강철교의 사진이 제일 비통하게 합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즉각 제일 빨리 착수한 것이 바로 이 피난민들이 건너던 한강철교를 폭파한 것입니다. 몇 명이 빠져 죽거나 폭사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었겠지 건너가다가. 그런데 부서진 그 철교도 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건너가는 피난민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아리수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인데요. 대수웅리하라는 이런 한자 이름도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한강 이름이 다 달랐다고 했죠. 보통 한강을 노들강, 거기에서 노들강변이 나왔는데 노량진 쪽 강이 이제 노들강입니다. 용산 쪽은 용호 용산강이고요. 서울대교 쪽은 마포강, 제2한강교 쪽은 서강, 동작동 쪽은 동작강 이런 식으로 한강도 전부 지역마다 구분되어서 이름이 이렇게 달랐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강의 변화해온 모습은 바로 우리 한국의 민족사의 흐름의 변화와도 아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선 말기의 한강은 서양 열광과 부딪히던 첫 저촉점이었고요. 이미 우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마는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침범해서 일어난 병인양요, 미국 군함과 벌어졌던 전투 신미양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일어났던 은양호 사건,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사건이야말로 이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문노개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서구 제국주의가 일본화되어서 이 땅에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던 그러한 경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전차와 철도를 놓고 철교도 가설하고 식민지로 이렇게 전락해가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참 재미난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시인 정희성 선생이 어느 날 수년 전인데요, 전화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중가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동순 교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어릴 때 불렀던 노래 다방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다시 좀 되찾아서 배워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옛날 노래로서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데 음원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즉각 녹음을 해가지고 가사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아마 술자리에 가면 이 노래를 18번으로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 반영월 작사 김교성 작곡으로 부산 출신의 가수 허민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 백마장이라는 노래 대표곡도 있는 가수죠. 그런데 이 노래는 1절은 다방 이야기고요, 2절은 버스 여사장 이야기입니다. 3절은 쇼프 아가씨라고 하는데 쇼프가 뭐죠? SHOP 샵을 예전에 쇼프라고 했습니다. 쇼프. 얼마나 이 가사가 재미있는지요. 한번 노래를 감상해 보시죠.
당신은 정말 고와요. 눈웃음 감들어지게 아량을 살살 돌면서 원높이 드릴까요? 간기서 드릴까요? 아방 아가씨. 일절은 서울 정도가 나오지만 2절은 부산 남포동이 나옵니다. 네. 남포동 내거리에는 보스도 많은데 그 보스 그 아가씨는 정말 친절해. 명랑한 목소리로 호랑이 신호하면서 너희는 앉으시고 젊은이는 서세요. 사장 아가씨. 이 호랑이라고 하는 말이 귀에 선하죠. 네, 관여월 선생이고 김교성 선생이고요. 가수 허미인의 사진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다방들 이름을 여기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광화문 일대 아리스 다방, 귀거래 다방, 연다방, 종로 일대 카카류 27년도부터 있었던 다방, 멕시코 낭낭 파라 제비 스루, 육구라는 아주 천박한 이름의 다방 이름도 있었는데 이 시인 이상이 운영했던 다방입니다. 휘가로라고 하는 다방도 유명하죠. 마돈나, 오아시스, 플라워, 문예살롱, 돌체, 영고, 모나리자, 반줄, 사슴, 낭만, 금붕어, 남궁. 아유 많네요. 선생님께서는 옛날 어떤 다방을 졸업한 걸로 다니셨습니까? 귀걸이가 가보고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귀걸이 다방 기억나네요. 동아일보 내거리 옆에 있는. 네, 이 항림 다방은 지금도 남아 있죠. 네. 동숭도에 있는. 네. 옛날 다방의 풍경들이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출입 빈번, 커피와 재즈, 다방은 안식처.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거리의 항구요, 실업자 몰입의 오아시스라는 다방. 오늘도 다방에는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독취하여 담배 연기로 안개 끼인 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50원짜리 한 잔의 커피를 앞에 놓고 벽만 바라보는 실업자 군상의 일당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신문 기사네요. 1930년대에서 60년대 종로의 다방들이요. 예, 그 다방은 커피와 차를 파는 장소라고 하면 카페. 이 프랑스의 카페는 한국에 와서 이름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죠. 프랑스의 카페는 그야말로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문화 인문계열에 종사하는 문화 지식인들, 특히 예술가들 집단이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데요. 가끔씩 그 카페 공간에서 의논이 되었죠. 지방에 어떤 시를 잘 쓰는 청년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준비된 몇 편을 그 앞에 어떤 이런 높은 자리 같은 데 있어가지고 단상에 올라와서 작품을 낭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아서 박수가 막 들려오면은 그게 뭐죠? 요즘 우리가 하는 등단입니다. 등단. 문단에 나왔다. 등단이라는 말이 바로 프랑스의 카페에서 단 위에 올라가다 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데뷔라는 말이요. 네. 그런데 1973년도에 제가 이제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하고 야 등단을 축하해 라고 하는데 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등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궁금하게 얘기했더니 프랑스에서 유래된 그러한 카페에서의 용어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페에는 한국에 와서 술집 여급의 시중을 이렇게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술집을 이렇게 카페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시 또 이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카페는 또 커피와 차를 파는 곳으로 다시 회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방의 여러 가지 경과를 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멕시코 다방의 유래 난난파라라고 하는 이름의 다방, 그 다음에 삼천리라는 대중 잡지가 있었는데요. 1935년 5월호에 끽다점 평판기, 끽다라고 하는 것은 끽이라고 하는 것은 차도 끽다고요. 담배는 끽연, 끽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끽다점, 다방에 가서 차를 마셔 보니까 느낌이 어떻더라라고 하는 그 소감을 이렇게 쭉 연재를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했던 아주 재미난 사례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역시 신문 기사입니다. 유명한 화가 구본웅 씨 개인전 다방 보나미에서 아주 뭐 이색적인 뭐 저거한 구본웅 화백의 그림이 여기에 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지가 신문에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시화전을 다방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화가들도 다방에서 개인전 많이 했습니다. 본격적인 화랑이 나오기 전에 말이죠. 네. 뻔아미라고 하는 이름의 다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본웅뿐만 아니라 유명한 화가 도상봉 선생 화백의 개인전도 이 뻔아미 다방에서 열리기도 했고요. 원래 이 뻔아미 다방의 그 설립자는 대구의 청년 부자였다고 하네요. 이 다방을 운영하다 실패를 하고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뻔아미라고 하는 프랑스 말은 친구, 연인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다방의 옛날 사진입니다. 아주 디자인이 지금 봐도 고풍하고 굉장히 아주 멋스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멕시코 다방. 다방마다 드나드는 계열들이 좀 달랐다고 하네요. 영화 배우나 술집 여성이나 기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다방은 멕시코 다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방 벽에는 유명한 무용가 최승희의 아주 공중으로 막 벌쩍 뛰어 있을 때 그 찍은 사진, 나체 무용 사진을 걸어놓았고요. 그리고 극장 포스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본 노래 이런 것들을 유성기 음악으로 틀어 주는 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설가 구보 박태원 선생이 이 제비 다방 제비 이상이 운영했던 그러한 다방 이름이지요. 이상은 여러 개의 다방을 이렇게 이동해 다니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날개라는 소설의 배경은 실화에서 근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사파들도 재밌습니다. 펜 들어먹기, 조금 전에 제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매담은 어떨까요? 전화는 땡하고 뭐 저쩌고 하면서 풍자화가 이렇게 걸려 이렇게 이상이 운영하는 다방. 나일 강변의 유람선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실내 장식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다방 제비에 들어가 보면은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할 일이 없어서 차나 마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유한 청년들이 드나드는 곳 이런 아주 부정적 평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다방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1955년도에 춤추는 서울버스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 춤춘다라고 하는 말이 재미나는데요. 길이 평탄하지 않으니까 노면이 워낙 울퉁불퉁해서 춤을 춘다 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버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겨가지고 굉장히 경쾌하게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푸른색 글자를 보시면은 서울버스, 시내버스, 중랑교, 동대문, 녹번리, 오라이, 세종로 국제극장, 한강, 노량진, 삼각지, 흑석동, 오라이, 서울역, 남대문, 답심리, 청파동, 영등포, 오라이, 신설동, 경기주점. 실제로 서울 시내의 어떤 버스 노선 이것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아주 재미난 노래 춤추는 서울버스를 한번 들어보시죠. 번개가 휘날리는 서울버스 시내버스 중랑교 동대문 녹번리 오라이 세종로 국제극장 앞을 지나달린다 카메라 어깨 내린 한강가수에 스타일 못 떨어진 젊은 대학생 한강으로 갈까 문지로 갈까 싱글벙글 즐거운 일요일 서울버스 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춤추는 서울버스를 감상하셨습니다. 서울의 버스가 이렇게 운행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시대에 경전이 운영하던 승합자동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차를 보조하는 그러한 교통도구였죠. 전차가 어디까지나 서울 시내 중심이었고 전차로서 부족하니까 보조하는 역할이 버스였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 때 이 버스 운행은 제대로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연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연료가 없어서 그 목탄차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되곤 했었죠. 나무에 그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연료로 썼으니까 제대로 된 연료 부식을 하지 못하고 차가 가다가 서고 조금만 언덕길이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 이전의 시내 교통은 전부 전차가 대부분이었고요. 서울 시내는 버스가 한 100여 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 자동차의 상태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고장이 잘 나서 걸핏하면 운휴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 오늘 쉽니다 였습니다. 본격적으로 1949년부터 서울시가 105대의 버스로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 해에 급격히 자동차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521대로 늘어났고요. 1948년도에는 전차 수송 인원이 1억 명이 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런데 버스는 겨우 한 20만 명? 200만 명입니까?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65분의 1, 전차의 65분의 1에 불과했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버스 차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버스에 차장이라는 여성이 꼭 있었습니다. 이 버스 차장의 역할은 버스 요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문이 자동화되기 이전에 안전을 이렇게 담보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위험했죠. 그리고 또 버스 안에 질서를 유지시켰습니다. 출발과 정차를 기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 재미난 것이 손님들이 꽉 차 있을 때 출발 신호를 오라이라고 외쳐도 기사한테 잘 들리지 않으니까 버스 빈문을 이렇게 2번 치면은 이게 출발이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61년도에 안내양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요. 7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3만 명의 안내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노동 시간은 17시간 내외 엄청난 그러한 노동 착취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버스 안내양인데 그래도 승객이 좀 적은 한가한 시간입니다. 제법을 입었네요. 아마도 아침이나 저녁 시간 같습니다. 이 전형적인 버스 차장의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이 차장이 어떻게 이 차를 타고 가는지 거의 아슬아슬한 고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 기사들이 되게 돕죠.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앞으로 확 쏠렸다가 또 뒤로 한번 쏠렸다. 그러면 반드시 공간이 생겨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서 있는 곳 주변으로 빽빽하게 밀집된 남성들의 공간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밀집된 덩이 사이에 빈 틈이 생겨난다. 아주 묘한 이야기죠. 60, 70년대를 온몸으로 받아낸 보통의 도시 빌딩들처럼 10대 중후반의 안내양들은 자기 몫의 삶의 짐을 떠났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무작정 상경한 아이들도 많았겠죠. 그러면 보통이 하나씩 옆에 끼고 서울역 앞으로 나와서 서울의 주변부의 하층 노동자로 편입되어 가던 과정을 말해줍니다. 재미난 것은 1970년대에 작가 조선작 씨,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이도 이제 제법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영자의 전성시대 영화까지 만들어졌었죠. 이 내용은 통속 소설인데요. 부잣집 식모로 지내던 시골 처녀 영자가 주인집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집을 뛰쳐나와 안내양으로 일하다가 결국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율락 여성으로 전락해가는 어떤 비참한 그 여성의 그 몰락의 과정,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이 영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게 했던 그러한 영화였죠. 이건 아침 그 등교 시간의 관계 같습니다. 7시요. 네. 이 가방 보니까 참 오랜만에 생각이 나는 게 서울동공학 그렇죠. 그렇습니까? 서울동공학 이 교보 보니까 가방에도 서울동공학 가방에 맞네요. 잘 아시나 보죠? 네. 이 가방은 지금 아주 비교적 물건이 많이 안 들었는데 책도 많이 넣고 빡빡하고 그 사이에다가 도시락 넣어서 이렇게 또 김치 국물이 쏙 끼어가지고 냄새 나는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예전에 또 잉크를 쓸 때 잉크병이 쏙 끼어가지고 또 온통 책과 노트를 다 버리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곤 합니다. 그 버스 차장 안내원, 처음에는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바꾸는 시도가 59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600대 가까운 서울 시내 버스 차장을 모조리 여차장으로 교체한다. 왜냐하면 남자 차장들이 자주 폭력을 행사한대요. 결핍하면. 이것 때문에 여차장으로 바꾸었다. 그러니 이것을 법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89년도에. 안내원을 여차장으로 반드시 승무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안내양과 관련된 아주 못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는 둥, 운전기사들이 밤늦게 안내양을 하나씩 반드시 데리고 산다, 뭐 이런 말들. 이것 때문에 안내양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결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발설을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거의 70대 할머니 다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60대 후반도 드물 것 같고요. 네. 57년도 노래입니다.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오면서 폭격으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었네요.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아주 가련한 소년이지만은 고아로 살아가면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